뭐라고요? 56억? 하하! 한국이 요즘 좀 힘든가 보네요? 일본 대표단의 조롱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9,800억 원을 쏟아부어 올림픽 역사상 가장 화려한 재팬하우스를 세운 일본. 돈이 곧 국격이다 라며 54억짜리 코리아 하우스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뒤 일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재팬하우스가 방문객 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을 때 코리아 하우스는 무려 2.5km의 대기줄이 생겼고 재팬하우스에서 예정되어 있던 IOC 위원들의 만찬마저 한국에게 빼앗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81배의 예산 격차를 뒤집은 한국 문화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 대국 일본이 9,800억 원을 쏟아붓고도 문 하나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재팬하우스 개관 리허설 날 얘기예요. 100억 원짜리 안면 인식 게이트가 자국 대사를 침입자로 분류해버렸거든요. 경보음이 터졌고 철문이 잠겼고 로비에 선 VIP 30여 명 앞에서 일본의 체면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서 있었어요. 아니, 뛰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적막한 로비의 총소리처럼 울렸죠. 비상 수동키를 찾아 전력 질주하는 제 등 뒤로 누군가의 실소가 들렸습니다. 사토 아유미, 20년차 브랜딩 디렉터. 일본의 국격을 설계하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국격이라는 게 문 하나 열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겁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400m 밖에서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54억. 우리 예산의 20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한국이 밀라노의 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2월 4일 오후 5시 밀라노 컨벤션 센터 로비는 히노키 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500억을 들여 일본에서 공수한 편백나무 벽면이 은은한 목재 향을 뿜고 있었고 구로다 간타로 고문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이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구로다 고문이 부채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첫 번째 인물은 와타나베 대사다.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인물을 맞이하는 거지. 이것이 일본의 격이야. 100억 원짜리 안면 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스캔과 홍채 인식을 동시에 처리하는 최첨단 장비예요. 구로다 고문이 3개월 동안 직접 업체를 골랐고 보도자료까지 미리 써놓았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올림픽의 관문을 재정해야 한다. 저는 그 보도자료를 20번 넘게 고쳤어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와타나베 대사가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대사의 얼굴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2초, 3초.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삐. 경보음이 로비 천장에 부딪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미등록 인원, 출입 거부. 철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와타나베 대사의 코앞이었어요. 1초만 늦었으면 코가 찍혔을 겁니다. 로비가 3초 동안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3초가 30분처럼 느껴졌어요. 와타나베 대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수행원들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을 바닥에 박았습니다. 구로다 고문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딱 하는 소리가 경보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토, 제 이름이 로비에 울려 퍼진 순간 저는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에 미끄러질 때마다 발목이 꺾이려 했어요. 비상 수동키는 복도 끝 관리실에 있었습니다. 70m. 하이힐을 신은 채 70m를 전력 질주하는 건 고문이었어요.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VIP들의 시선을 등으로 맞았어요. 이탈리아 통신사 기자 둘이 카메라를 들었다가 민망했는지 내렸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손으로 가리고 웃었어요.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관리실 문을 벌컥 열고 비상키를 움켜쥐었을 때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다시 70m를 뛰어 돌아갔어요. 수동키를 꽂고 돌리자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100억짜리 최첨단 게이트를 무시하고 수동키로 문을 딴 겁니다. 이게 일본의 기술력이었어요. 와타나베 대사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수행원 하나가 지나가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리허설에서 이러면 본 행사엔 뭐가 터지려고. 그 말이 갈비뼈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땀에 젖은 블라우스를 여미며 로비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다 고문이 떨어진 부채를 직접 줍지 않고 옆에 선 직원에게 턱짓을 했어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부채를 줍는 직원의 허리가 90도로 꺾이는 게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아니, 화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폭발이었어요. 400m 떨어진 빌라 네키 캄필리오 외벽에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가 건물 전체를 감싸며 청사초롱 빛이 밀라노의 어둠을 갈랐어요. 파란색, 빨간색, 흰색이 물결치듯 건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리. 국악 선율을 전자 비트 위에 얹은 묵직한 베이스가 컨벤션 센터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우리 건물 안에 서 있는데 400m 밖에 음악이 바닥을 울렸어요. 히노키 향으로 가득하던 로비의 정막이 찢어졌습니다. VIP들이 하나둘 창가로 몰려갔어요. 아까까지 와타나베 대사의 굴욕극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창밖에 빛에 홀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부채를 받아 들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양복 셔츠가 땀에 절어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고문님, 저 빚 쏘는 건물이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54억이랍니다. 54억이요. 그러다 고문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채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54억. 우리 안면 인식 게이트 하나 값의 절반이에요. 그 돈으로 저 빛을, 저 소리를, 저 압도적인 존재감을 만들어냈다고요? 저 천박한 불 좀 꺼. 그러다 고문이 부채를 창문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부채가 유리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턱짓을 할 여유도 없었던 거죠.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봤습니다. 투명 OLED 위로 흐르는 청사초롱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였어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20년간 디스플레이 기술을 다뤘으니까요. 하지만 알아보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면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억지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한국관 실패 예측 보고서. 54억짜리 팝업은 초반 화제성에 그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없다.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손끝이 저렸어요. 거짓말을 쓰고 있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요란한 빈 깡통이다. 우리는 고유한 명품이다. 마지막 문장을 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깜빡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커서가 저를 비우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빛이 밀라노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400m 떨어진 곳에서요. 그 거리가 그날 밤 지구 반대편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그래도 국악 EDM의 저음이 뼛속까지 울려왔습니다. 9,800억으로 문을 잠갔고 54억으로 도시를 밝혔다. 이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이어폰 볼륨을 더 올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월 6일, 개막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틀 전 리허설에 망신을 만회할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안면 인식 게이트는 밤새 엔지니어 8명이 붙어서 재조정했고, 스시 장인은 새벽 3시부터 참치 뱃살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은 6시에 도착해서 히노키 벽면을 손수건으로 쓱 문질렀어요. 먼지 한 톨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세계가 일본의 격을 목격하는 날이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동안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말하면 저는 적고 고개를 숙이고 실행합니다.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생각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금지되어 있었죠. 9시, 개관 시각이었습니다. 정문 게이트가 초록불로 켜졌고 안내 직원 12명이 양쪽으로 도열했어요. 백합향이 나는 디퓨저가 로비 전체에 퍼졌고 조명은 교토 료칸의 은은함을 재현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10시.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내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약 시스템 화면을 열었습니다. 방문 예약자 수가 표시되는 칸이 있었는데 숫자가 이상했어요. 0이 떠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했으니까요. 리허설 때 안면 인식이 말썽을 부렸으니 예약 시스템도 연동 오류가 난 거라고요. 나카무라 과장을 불렀습니다. 시스템 확인 좀 해봐요. 예약 수가 0으로 뜨는데 이건 오류 아닙니까? 나카무라 과장이 노트북을 가져와 로그를 확인했어요. 2분, 3분. 과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토 디렉터님, 오류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약자가 진짜 0명입니다. 사전 예약 단계에서부터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9,800억 원을 들인 건물에 개막 당일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다고요? 저는 나카무라 과장의 노트북 화면을 빼앗듯이 들여다봤습니다. 로그 기록이 빼곡했는데 방문 관련 데이터만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유령의 집 같았습니다. 아니, 유령의 집이 된 거였죠. 11시가 됐어요. 스시 장인 야마모토 씨가 최고급 참치 뱃살을 썰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분홍빛 살결이 조명 아래서 보석처럼 빛났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솜씨였습니다. 문제는 그 보석을 감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죠. 야마모토 씨가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언제 옵니까?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30분이 지나자 참치 뱃살의 표면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분홍빛이 칙칙한 갈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야마모토 씨가 이를 악물고 접시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백만 원어치 참치가 쓰레기가 되는 소리였어요. 야마모토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자존심이 쓰레기통에 같이 버려진 거였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창밖을 봤습니다. 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한국관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줄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달랐어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서 시작된 대기열이 골목을 돌고 큰 길을 건너고 블록 2개를 지나 밀라노 대성당 방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2km,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이탈리아 경찰 차량이 교차로마다 서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행사장이 아니라 한국관 때문에 교통 통제가 벌어진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9,800억을 쓰고 파리 한 마리 안 날아드는데 저쪽은 54억으로 밀라노 도심을 마비시킨 겁니까? 구로다 고문이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망원경을 꺼냈어요. 한국관 대기줄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돈 주고 산 거야. 알바를 동원한 게 분명해. 거짓떼들한테 20유로씩 쥐어주면 저 정도 줄은 금방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망원경 없이도 보였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요. 지루하거나 돈 때문에 억지로 서 있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춤까지 추고 있었어요. 저건 돈으로 살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망원경을 접으며 돌아섰어요. 저 줄이 길면 뭘 하나. 품격이 없는데 시장 좌판 같으니.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끄덕여온 목이 그날따라 유독 뻣뻣했어요. 오후 2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구로다 고문은 근무 중 SNS 확인을 금지했거든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실시간 글로벌 트렌드 1위. 해시태그 코리아하우스. 게시물 10만 건 돌파. 전부 자발적인 인증샷이었어요. 이탈리아 청년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프랑스 가족이 윷놀이를 하는 영상. 브라질 커플이 김치전을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동영상. 10만 건이 전부 진짜였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말한 알바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 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20년차 브랜딩 전문가인 제가 모를 리 없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진 거였어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서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재팬하우스 총 예산 9,800억 원. 오늘 방문자 수영명. 나누기를 눌렀어요. 에러.
0으로는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리허설 날 억지로 입장시킨 관계자 18명을 포함해서 계산했어요. 9,800억 나누기 18.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44억 원. 1인당 유치 비용이 544억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재팬하우스에 들이는데 544억이 든 겁니다. 숫자가 너무 기괴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웃고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황급히 계산기를 닫았어요. 화면을 덮듯이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숫자를 구로다 고문이 알면 안 됩니다. 아니, 누구도 알면 안 돼요. 저도 몰랐으면 좋겠었습니다. 다시 로비로 나왔어요. 야마모토 씨가 두 번째 접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히노키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아까까지는 은은했던 그 향이 텅 빈 공간에서 맴돌다 보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짙어져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향 같기도 했고요. 그때 창밖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관 외벽에 디스플레이가 낮에도 켜져 있었어요. 대낮인데도 선명했습니다. 삼성과 LG의 투명 OLED가 자연광 아래서도 색이 죽지 않았거든요. 문화재인 빌라 네키의 석조 벽면에 못 하나 박지 않고 디스플레이와 조명만으로 저 비주얼을 만들어낸 겁니다.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은 거예요. 저건 사기야.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4억으로 저게 가능할 리가 없었어요. 어딘가에 숨겨진 예산이 있을 겁니다. 삼성이나 LG가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했겠죠. 그래, 그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상 제공이면 어떻습니까? 그 장비를 끌어내는 것 자체가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9,800억을 현금으로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이 꼴입니다. 저쪽은 기업 협찬을 끌어내서 공짜로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어요. 돈을 쓰는 능력과 돈을 안 쓰는 능력. 둘 다 능력이라면 어느 쪽이 더 대단한 겁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재팬하우스의 브랜딩 총괄이에요. 제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무너집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꺼냈어요. 귀에 꽂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한국관의 음악도, 안내 직원들의 귓속말도, 쓰레기통에 참치가 버려지는 소리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만의 정막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어폰을 끼니까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게 있었어요. 제 심장 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지만 빨랐어요.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부정하고 있는 걸 심장은 이미 인정하고 있었어요. 1조 원짜리 정막. 그것은 풍격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제 심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볼륨을 한 칸 더 올렸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2월 6일, 개막식이 끝난 뒤 재팬하우스는 더욱 처참해졌어요. 낮에 0명이었던 방문객은 저녁이 되어도 0명이었습니다. 개막식 열기가 밀라노 시내를 달구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우리 건물만 비켜갔어요. 마치 전염병이라도 도는 것처럼. 구로다 고문은 8시에 퇴근하면서 내일은 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저한테 한 건지, 자기 자신한테 한 건지.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컨벤션 센터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히노키 향이 텅 빈 건물에서 유독 진하게 느껴졌어요. 낮에는 은은했던 게 밤에는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조명이 자동으로 절전 모드에 들어갔어요. 교토 료칸을 재현한다던 그 은은한 빛이 꺼지니까 남은 건 비상등의 초록불뿐이었습니다. 9,800억짜리 건물이 비상등에 의지의 숨을 쉬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또 봐버렸어요. 한국관이 밤이 되니 더 빛났습니다. 낮에도 선명하던 미디어 파사드가 어둠을 배경으로 삼으니 폭발하듯 살아났어요. 청사초롱 빛이 빌라 네키의 정원 나무들 사이로 흘러내렸고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400m를 건너 이쪽까지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리석이 차가웠어요. 치마 정장 차림의 맨바닥이었는데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일본의 브랜드를 설계하면서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니, 믿도록 훈련받았어요. 구로다 고문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의심하지 마라.
일본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텅 빈 로비 바닥에 앉아서 400m 밖의 빛을 바라보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확신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상한 충동이 몸을 지배했습니다. 가봐야 한다. 직접 봐야 한다. 머리가 아니라 다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로커를 열었습니다. 비상용으로 넣어둔 검정 후드티와 청바지가 있었어요. 흰색 정장을 벗었습니다.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 때 손가락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흰 정장을 벗는 행위 자체가 20년간 입어온 껍데기를 벗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모자를 깊숙이 눌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사토 아유미가 아닌 이름 없는 관광객이 서 있었습니다. 비상구로 나왔어요. 밀라노의 2월 밤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영하 2도. 후드티 하나로는 부족했지만 추위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400m. 재팬 하우스에서 코리아 하우스까지의 거리예요. 걸으면 5분이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 5분이 20년보다 길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히노키 향이 잡아끄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 내 자리는 저기야. 내가 거기 가면 배신이야.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평생 이 400m를 건너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관이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음악, 웃음, 박수, 환호. 아까 이어폰으로 막으려 했던 모든 소리가 벽 없이 쏟아져 왔어요. 빌라 네키의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줄이 없었어요. 낮에 2km 넘게 늘어서 있던 대기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입구 옆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찍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현재 대기 시간 0분. 줄 서지 마시고 정원에서 자유롭게 즐기세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세 번째 읽고 나서야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줄 서지 마시고 정원에서 자유롭게 즐기세요. 이건 제가 아는 시스템이었어요. 2006년 토리노. 제가 설계했던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스마트 웨이팅. 방문객이 줄을 서는 대신 주변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순서가 오면 알림을 보내는 방식. 제가 25살에 기획서를 썼고 구로다 고문이 면전에서 찢어버렸던 바로 그 아이디어. 손이 떨렸어요. 스마트폰을 쥔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발이 이미 정원 안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빌라 네키의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서요. 400년 된 석조 정원에 수백 명의 사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적이 전부 달랐어요. 터번을 두른 인도인 옆에서 금발의 스웨덴 청년이 윷을 던지고 있었고 아프리카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한국 응원단과 어깨를 걸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누가 손님이고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니, 구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원 한쪽에서 K-팝 EDM이 흘러나왔고 20대로 보이는 젊은이 서너시 한국 아이돌 안무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못 추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재팬 하우스에서는 숨소리도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도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에이, 일본관 가봤어요? 누군가 이탈리아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움찔했어요. 들켰나 싶어서 모자를 더 깊이 눌렀는데 돌아보니 20대 초반의 이탈리아 청년이었습니다. 곱슬머리에 큰 눈, 코르크 마개를 목걸이로 건 수수한 차림새. 이름은 마르코라고 했어요. 저기 큰 건물 있잖아요. 일본 거. 거기 가봤는데 장례식장 같아서 무서웠어요. 문도 안 열리고 사람도 없고 냄새가 이상하고 심장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이 청년이 재팬 하우스를 장례식장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장례식장을 3년 동안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마르코가 양팔을 쫙 벌리며 빙글 돌았어요. 여기는 진짜 집 같아요. 할머니 집에 놀러 온 느낌이랄까. 아, 할머니 집이 밀라노에 있으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집. 마르코가 한국관을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대꾸를 못했어요. 미소만 지었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어거지였는지 모릅니다. 마르코는 제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손을 흔들며 정원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장례식장과 집,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장례식장을 짓고 있었던 겁니까?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격조라는 포장지로 사람을 밀어내는 공간을 만들어 온 겁니까? 그때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어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패딩 조끼 위에 명찰이 달려 있었는데 한글로 된 이름은 읽지 못했어요. 영어 이름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추우시죠? 따뜻한 거 드세요.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갈색 액체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향이 이상했습니다. 커피인데 커피 같지 않았어요. 달콤한 캐러멜 향에 살짝 쓴 뒷맛이 코끝을 건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믹스커피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예요. 아, 맥심 모카골드라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단맛이 퍼졌어요. 그리고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위장까지 닿았어요.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재팬하우스에서 준비한 10만 원짜리 말차보다 이 종이컵 하나가 훨씬 따뜻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100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200원짜리가 10만 원짜리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금을 마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정신을 차리니 컵이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남은 갈색 가루를 들여다봤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젠장. 믹스커피가 달았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달았어요. 이건 커피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이, 이 사람들이, 이 온기가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종이컵에 담겨 있었어요. 재팬하우스에는 없는 거였습니다. 9,800억을 써도 살 수 없는 거였어요. 400m. 재팬하우스와 한국관 사이의 거리가 고작 400m였습니다. 그런데 이 400m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죽어 있었고 한쪽은 살아 있었어요. 9,800억짜리 신축 건물보다 54억짜리 새빵이 훨씬 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피부로, 혀로, 코로 느꼈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 종이컵을 쥐고 정원을 나왔습니다. 빌라 네키의 철문을 지나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400m를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재팬하우스로요. 발걸음이 올 때보다 더 무거웠어요. 올 때는 호기심이라도 있었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패배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컨벤션 센터 비상구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히노키 향이 확 밀려왔습니다. 2시간 전까지 익숙했던 그 향이 이제는 낯설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불쾌했어요. 코를 막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로커를 열고 흰 정장을 다시 꺼냈어요. 후드티를 벗고 블라우스 단추를 잠갔습니다.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거울 앞에 섰어요. 마담 요아쿠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완벽한 무채색, 흠 없는 자세, 감정 없는 눈. 하지만 거울 속에 저와 진짜 저 사이에 400m짜리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종이컵은 비상구 옆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손끝에 남은 온기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2월 7일 아침 7시 재팬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나카무라 과장이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이 사람이 땀을 흘리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사토 디렉터님, 나카타 선수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나카타 쇼, 일본 스노보드 국가대표 에이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유력한 일본 스포츠의 간판이었습니다. 그 선수가 사라졌다고요? 언제부터요? 어젯밤 10시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숙소에도 안 돌아왔고 전화도 꺼져 있어요. 저는 나카무라 과장의 눈을 봤습니다.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올림픽 기간에 자국 에이스가 실종되면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제적 스캔들이 되니까요. 구로다 고문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3분 만에 고문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로다 고문의 얼굴이 시뻘갰습니다. 손에 쥔 부채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납치다. 틀림없어. 경찰에 연락해. 인터폴도 넣어. 고문님, 아직 납치라고 단정하기엔 이른데요. 그럼 뭐야? 일본 국가대표가 허공으로 증발했다는 거야? 구로다 고문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봤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로다 고문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건 자살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젯밤
한국관 정원에서 본 풍경이었습니다. 국적 상관없이 뒤섞여 웃고 떠들던 사람들. 선수 라운지가 지하에 있다는 안내 표지판. 그리고 정원 벤치에서 들었던 한마디. 어떤 유럽 선수가 친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지하에 안마의자 있는데 거기서 자도 되나 봐. 직감이었습니다. 근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몸이 아는 느낌이었어요. 나카타 선수가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경찰 연락을 지시하는 사이 저는 슬쩍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어젯밤과 같은 비상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후드티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흰 정장 차림 그대로 400m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밀라노 아침에 자갈길에 박히며 비틀거렸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한국관에 도착했을 때 아침 8시인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2~3명이 정원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김치전 기름 냄새였습니다. 아침부터요. 제 펜하우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우리 쪽은 소독약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지하 선수 라운지로 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한글, 영어,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걸음이 주저됐습니다. 만약 나카타 선수가 여기 없으면 저는 적진의 흰 정장을 입고 쳐들어간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있으면 더 큰 문제였어요. 일본 에이스가 한국관에서 밤을 보냈다는 건 구로다 고문에게는 핵폭탄급 소식이었으니까요. 지하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웠어요.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고 은은한 조명 아래 안마의자 6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중 맨 끝 의자에서 누군가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어요. 운동화를 신은 발이 의자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나이키 한정판, 나카타 슈의 시그니처였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카타 선수가 안마의자 등받이를 끝까지 젖히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입가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만두피 부스러기였어요. 옆 테이블에 비비고 도시락 빈 용기가 놓여 있었고 생수병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한국관 지하에서 한국 만두를 먹고 한국 안마의자에서 잠을 잔 겁니다. 일본 국가대표가요. 나카타 선수. 어깨를 흔들었어요. 나카타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데 3초 걸렸어요. 알아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토 디렉터님? 지금 일본관 전체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구로다 고문이 경찰에 납치 신고까지 하려 했다고요. 나카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잠이 덜 깬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실종 소동 때문이 아니었어요. 일본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카타의 다음 말이 그걸 증명했어요. 디렉터님, 제발 일본관으로 데려가지 마세요. 거긴 감옥이에요. 감옥. 어제 이탈리아 청년 마르코가 한국관을 집이라고 불렀고 오늘 일본 국가대표 에이스가 일본관을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감옥, 집.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기서 밥 먹을 때도 각 잡고 먹어야 합니다. 등 펴고 젓가락 각도 맞추고 소리 내면 안 되고 밥 먹는 건지 시험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체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있겠었습니다. 나카타가 빈 도시락 용기를 가리켰어요. 여기는 맛있습니다. 비비고 만두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한국 선수들이 먹어보라고 건네줬는데 한 입 먹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혀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나카타 선수의 말 하나하나가 제 펜하우스에 관해 못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라운지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구석 테이블에 선수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한국 선수 넷,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 유니폼이었습니다. 나카타만 온 게 아니었어요. 일본 선수가 더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 하나가 일본 선수에게 핫팩을 건네고 있었어요. 일본어로 서투르게 말했습니다. 이거 붙이면 진짜 따뜻해요. 허리에 붙여봐요. 일본 선수가 고맙다며 받았어요. 상대는 며칠 뒤 같은 종목에서 맞붙을 경쟁자였습니다. 메달을 놓고 다투게 될 사이예요. 그런데 핫팩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간식도요. 견과류 봉지를 뜯어 일본 선수 앞에 놓으며 많이 드세요라고 했어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경계심도요. 경쟁자에게 간식과 핫팩을 나눠주는 이 사람들에게서 보인 건 적대감이 아닌 동료였어요. 같은 경기장에서 뛰는 동료. 국적이 다를 뿐 같은 눈밭 위에 서는 사람들.
한국 선수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팬 하우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어요. 구로다 고문이 이걸 봤으면 적에게 무장해제 당했다며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오려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서 불렀어요. 실례합니다. 독일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돌아보니 짧은 금발에 무표정한 얼굴을 한 40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루카스 슈미트, IOC 기술감사관. 이 사람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업계에서 웃음기 없는 기계라고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만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토 아유미 디렉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슈미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그래프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어떤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평균 체류 시간 4시간. 재팬 하우스 평균 체류 시간 3분. 3분이요. 3분이라는 숫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쪽에 온 극소수의 방문객이 평균 3분 만에 나갔다는 뜻이었어요. 들어와서 한 바퀴 둘러보고 바로 나간 겁니다. 방문객 만족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99%, 재팬 하우스 0.2%, 0점이요. 0이 아니라 0점이었습니다. 소수점 이하에서 겨우 걸린 거예요. 사실상 0이나 다르어요. 슈미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숫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받아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는 IOC 공식 집계입니다. 조작 여지가 없습니다. 슈미트가 태블릿을 접으며 말했어요. 마치 제가 조작 가능성을 물어볼 걸 미리 차단하듯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슈미트가 떠나고 저는 라운지 계단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체류 시간 4시간 대 3분. 만족도 99 대 0.2.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20년차 브랜딩 전문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밀어내는 벽을 만든 거였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나오는데 한국인 자원봉사자 한 명이 저를 알아봤어요. 2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두 손을 모았어요. 혹시 사토 아유미 디렉터님 아니세요? 들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기서 신분이 발각되면 곤란했습니다. 한국관에 잠입한 일본 디렉터. 내일 아침 뉴스감이었어요. 제 이름이 한지민인데요. 대학교 2학년 때 디렉터님 인터뷰를 봤어요. 월간 디자인 2006년 3월 5. 숨이 멎었습니다. 2006년 3월 5. 제가 25살에 토리노 올림픽 기획안을 발표했던 인터뷰였어요. 구로다 고문이 기획서를 찍기 전에 나간 기사였습니다. 제가 가장 빛나던 순간의 기록이자 제가 가장 철저하게 묻어버린 과거였어요. 그 인터뷰 보고 문화 기획자의 꿈을 키웠어요. 디렉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문화는 관람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라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지민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겨우 버텼어요. 겨우. 저는 디렉터님의 롤모델이에요. 아, 디렉터님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한지민이 긴장했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20년 전의 저 같았어요. 기획서를 들고 구로다 고문 앞에 서서 떨던 25살의 사토 아유미. 열정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때의 저. 고맙습니다. 겨우 두 마디를 짜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한지민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정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습니다. 400m를 되돌아가는 길이 어젯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젯밤에는 패배감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패배감 위에 뭔가가 더 얹혔어요. 자기 연민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둘 다였을 거예요. 재팬하우스 비상구를 열자 히노키 향이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더 심했어요. 향이 아니었습니다. 냄새였어요. 썩은 돈 냄새. 9,800억이라는 숫자가 편백나무에 스며들어 부패하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코를 막았어요. 그래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수가 적의 밥을 먹고 적의 의자에서 쉬고 적의 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였어요. 구로다 고문이 적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우리 에이스는 24시간 중 가장 편안한 밤을 보낸 겁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히노키 천장이 높고 아름다웠습니다. 500억짜리 편백나무가 장인의 손길로 깎여 있었어요. 완벽한 무늬, 완벽한 질감. 하지만 그 완벽함 아래에서 사람은 3분 만에 도망쳤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꺼내 들었어요. 습관적으로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이어폰을 책상 위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끼고 싶지 않았어요. 끼면 또 심장 소리만 들릴 테니까요. 그 소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3번째였어요. 이틀 사이에 3번.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2번째는 직감이었고, 3번째는 필요였습니다. 나카타 선수를 데리고 돌아온 뒤 구로다 고문은 정신 나간 녀석이라며 나카타를 30분 동안 질책했어요. 나카타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는데 눈빛은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의 눈이었죠. 저는 그 눈빛이 거울 같아서 외면했습니다. 오후 2시 구로다 고문이 점심 회의에 들어간 틈을 탔어요. 이번에는 후드티로 갈아입었습니다. 흰 정장을 로커에 넣고 문을 닫을 때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옷을 벗는 게 아니라 갑옷을 벗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관에 도착하니 정원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기다렸다기보다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회색 후드티에 패딩 조끼를 걸친 남자가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지만 격식 없는 차림새.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어요. 사토 아유미 디렉터님이시죠.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올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강민재입니다. 코리아 하우스 기획단장이에요. 단장이라는 직함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구로다 고문 같은 사람이 단장이라면 이 사람은 동네 형 같았습니다. 악수를 청하길래 손을 내밀었는데 강민재의 손이 따뜻했어요. 재팬 하우스에서는 아무도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로다 고문은 악수를 천박하다고 했거든요. 명함을 건네는 것이 격이라고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따뜻한 데서 얘기합시다. 강민재가 빌라 네키 2층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이라기보다 다락방에 가까웠습니다. 천장이 낮고 벽에 금이 가 있었어요. 400년 된 건물이니 당연했죠. 책상 위에 노트북 하나와 종이컵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포스트잇이 수십 장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메모들이었어요. 재팬하우스 구로다 고문의 집무실과 비교하면 초라했습니다. 고문실은 히노키 원목 책상에 일본 전통 도자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의자 하나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는 접이식 의자에 종이컵 커피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공간이 더 살아있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어요. 땀과 커피와 잉크가 섞인 일하는 사람들의 냄새. 강민재가 접이식 의자를 하나 펴서 권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강민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떴습니다. 디렉터님도 숫자에 밝으시니까 이게 빠를 것 같아요. 엑셀 시트에 2개의 열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왼쪽은 재팬 하우스, 오른쪽은 코리아 하우스. 핵마다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건축, 인테리어, 기술 설비, 인력, 케이터링, 홍보. 재팬 하우스 열에는 억 단위 숫자가 빼곡했고 코리아 하우스 열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맨 아래 합계 9,800억 대 54억. 옆칸의 효율 비율이 자동 계산되어 있었어요. 181배. 예산 효율 격차가 181배였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기간, 같은 도시에서 운영하는 올림픽 홍보관인데 효율이 181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효율이 낮은 쪽이 우리였어요. 이건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우리 예산 내역을. 공개 자료입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저희 쪽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시 자료고요. 공개 자료, 숨길 수도 없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이 비교표를 만든 거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엑셀 한 장이 구로다 고문의 3년치 연설보다 잔인했습니다. 강민재가 화면을 닫으며 말했어요. 우린 돈이 없어서 머리를 썼습니다. 아이디어로 기술을 끌어왔고 기술로 사람을 끌어왔어요.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구로다 고문이 우리의 격을 외칠 때 목에 핏줄을 세우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숫자를 보여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숫자가 알아서 말하게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민재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서 오래된 잡지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랬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수십 번 넘게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잡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월간 디자인 2006년 3월 5.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잡지를 20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표지에 제 사진이 있었어요. 25살의 사토 아유미. 짧은 단발에 눈이 반짝이던 얼굴.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강민재가 잡지를 펼쳤습니다. 접힌 페이지가 저절로 열렸어요. 너무 많이 펼쳐서 종이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화는 관람이 아니라 참여다. 25세 일본인 기획자의 선언. 기사 옆에 제가 그린 기획안 스케치가 실려 있었습니다.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 흐름도, 디지털 미러 인터랙션 설계도, 무료 나눔 부스 배치도. 2006년에 제가 토리노 올림픽을 위해 그렸던 설계도들이었어요. 구로다 고문이 천박하다며 기획서를 면전에서 찢어버린 바로 그 내용. 강민재가 잡지 옆에 태블릿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코리아 하우스의 현재 시스템 설계도가 떠 있었어요. 스마트 웨이팅 QR코드 동선, 디지털 미러 인터랙티브 존, 무료 나눔 프로그램 운영표, 잡지와 태블릿을 번갈아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20년 전 제 스케치와 지금 한국관의 시스템이 겹쳐졌습니다. 개념이 같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구조가, 동선이, 철학이 100% 일치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 잡지를 읽었어요. 강민재가 잡지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때 기획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토 디렉터님이 말씀하신 참여형 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졸업 논문도 이걸로 썼고 첫 프로젝트도 이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사람도 감정이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두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디렉터님의 이 기획안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요. 일본 내부에서 폐기됐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폐기.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은 제 기획서를 제 눈앞에서 두 쪽으로 찢었어요. 천박해. 올림픽 홍보가는 놀이터가 아니야. 그 말이 20년 동안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색깔을 지웠고, 목소리를 지웠고, 마담 요아쿠가 됐습니다. 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어요. 이마가 거의 무릎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버린 당신의 꿈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접이식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쌓아올린 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었어요. 한국이 제 아이디어를 훔친 줄 알았습니다. 어제 한국관 입구에서 스마트 웨이팅을 봤을 때 질투가 치밀었어요. 내 거잖아. 내가 먼저 생각한 건데.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 아이디어를 훔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버린 꿈을 주워서 닦아낸 거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쪽지를 주워 올려 20년에 걸쳐 보석으로 갈아낸 거예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는데 목구멍에서 울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울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제 울음소리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그냥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맞았어. 20년 전에 내가 맞았던 거야. 20년이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에게 기획서를 찢긴 그날부터 저는 자신이 틀렸다고 믿었어요. 천박한 아이디어를 냈던 철없는 20대. 그렇게 규정하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밀라노의 낡은 다락방에서 제 아이디어가 살아 숨 쉬고 있었어요. 제가 죽인 줄 알았던 꿈이 바다 건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20년 전에 저 자신에게 진 거였습니다. 25살의 사토 아유미가 지금의 사토 아유미를 이긴 거예요. 잡지 표지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이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지금의 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아무 말 없이 종이컵을 하나 내밀었어요. 갈색 가루가 담긴 봉지를 뜯어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맥심 모카 골드. 어젯밤 정원에서 마셨던 그 믹스커피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건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울든 말든 자기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 무심함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동정받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게 나았어요. 아니,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주는 거였어요. 울 시간을 주는 거.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바닥이 데일 것 같았는데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온기가 생명줄 같았거든요. 한 모금 마셨어요. 어젯밤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달콤하고 살짝 쓰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눈물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짠맛이 단맛 위에 얹혀서 이상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두 번째 모금, 세 번째 모금.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종이컵이 반쯤 비었을 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어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는데 굳이 말하자면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잡지를 다시 봤어요. 표지에 25살 사토 아유미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묻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 자국을 소매로 닦았어요. 강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요.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충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강민재에게 목례를 했어요. 강민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디렉터님, 저희 팀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저는 웃었어요. 울고 난 직후라 웃음이 울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고마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파일명을 입력했어요. 마녀의 설계도. 그 아래에 부제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벌인 혁신. 9,800억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54억이 어떻게 그 181배의 효율을 만들어냈는지, 20년 전에 폐기된 아이디어가 어떻게 바다 건너에서 부활했는지 전부 쓸 거였습니다. 400m를 걸어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달랐어요. 어젯밤의 무거움도 오늘 아침의 조급함도 아니었습니다. 단단했어요. 흰 정장을 벗은 채 밀라노의 오후 햇살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왼손에 스마트폰이, 오른손에는 비어있는 종이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컵을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무의식이었어요. 제 펜하우스 비상구 앞에 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버렸던 컵을 오늘은 가져온 거였어요. 컵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갈색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믹스커피와 눈물이 마른 자국.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히노키 향이 밀려왔어요. 저는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싫은 게 아니라 이 냄새의 정체를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건 나무 향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제 목을 졸라온 올가미의 냄새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로커를 열었어요. 흰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3초 동안 정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로커 문을 닫았어요. 후드티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쓰기 시작했어요. 마녀의 설계도. 첫 문장부터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월 8일 아침 8시. 제 펜하우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구로다 고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부채를 접은 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양손을 깍지 낀 자세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웃을 때는 두 가지 경우뿐이에요. 아주 만족하거나 아주 위험하거나. 사토, 앉아.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인쇄물이 놓여 있었어요. A4 석 장짜리 보도자료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등이 굳었어요. 코리아 하우스 방문객 데이터, 조작 의혹 확산. 고문님, 이건 뭡니까? 오늘 오전에 배포할 거야. 한국 쪽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라는 내용이지. 이틀 만에 방문객 15만. 그게 말이 되나? 누가 봐도 뻥이야. 저는 보도자료를 한 줄씩 읽었습니다.
한국관 방문객 수가 과장되었다. IOC 집계 시스템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 독립적 검증이 필요하다.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조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면서 읽는 사람이 조작이라고 느끼도록 문장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구로다 고문이 직접 쓴 건 아닐 거예요. 홍보팀 누군가가 밤새 만들었겠죠. 이걸 배포하라는 겁니까? 배포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야.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야.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20년 동안 이 사람 곁에서 일해왔으니까 알아요. 구로다 고문의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의심을 심는 겁니다.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답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IOC 감사관 슈미트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조작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독일 놈이 뭘 알아. 숫자만 보고 현장을 모르는 놈이야. 구로다 고문이 부채를 집어들었습니다. 탁 펼치는 소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부채를 펼치는 건 대화를 끝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의 반론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0시까지 주요 통신사에 뿌려. 끝. 구로다 고문이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어요. 보도자료 석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떨렸는데 오늘은 아니었어요. 대신 차가웠습니다.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얼음을 만진 것처럼 차가웠어요. 보도자료를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PDF로 변환했어요. 파일명을 입력하려다 멈췄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틀 전 한국관 실패 예측 보고서를 쓸 때도 커서가 이렇게 깜빡였습니다. 그때는 거짓을 쓰면서 손끝이 저렸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리지 않았어요. 분명했거든요. 이건 쓰면 안 되는 글이었습니다. 보도자료 파일을 선택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 확인창이 떴어요.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어요. 스캐너 위에 종이 원본을 집어서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쓰기 시작한 파일이 화면에 떴어요. 마녀의 설계도, 우리가 벌인 혁신, 27페이지까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9,800억 원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항목별 지출 내역과 효과 분석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54억짜리 한국관과의 비교표도 넣었습니다. 181배의 효율 격차, 방문객 0명 대 15만 명, 만족도 0.2% 대 99%, 숫자 하나하나가 칼날이었습니다. 수신인 목록을 열었어요. 이사회 전원, 도쿄 본부, 그리고 주요 해외 언론사 12곳,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엔터키 하나면 끝이에요. 20년 경력, 3년간의 프로젝트, 구로다 고문과의 관계, 업계에서의 평판. 전부 끝납니다. 엔터키를 바라봤어요. 작은 직사각형 키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워 보였습니다. 3초, 5초, 10초가 지났어요. 20년 전 표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25살의 저, 웃고 있던 얼굴. 그 얼굴이 묻고 있었어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 하단에 알림이 떴어요. 수신인 32명에게 발송 완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목에 걸려있던 아이디 카드를 벗었습니다. 사토 아유미, 브랜딩 총괄 디렉터. 사진 속에 저는 무표정했어요. 마담 요아코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플라스틱이 나무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탁 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로다 고문이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제 메일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구로다 고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닌 공포였어요. 사토, 지금 뭘 한 거야? 저는 더 이상 이 유령의 집 관리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했던 적이 있었나요? 20년 동안 목소리를 죽이고 살았는데 오늘은 회의실 벽이 울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구로다 고문의 오른손이 올라왔어요. 부채가 아니었습니다. 맨손이었어요. 손바닥이 제 왼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20년 전 기획서를 찢을 때와 같은 동작이었어요. 그때는 종이를 찢었고 오늘은 사람을 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구로다 고문의 손을 막았습니다. 손목을 쥔 순간 놀라울 정도로 가늘었어요. 68세 노인의 손목이었습니다. 이 가느다란 손목에 20년 동안 짓눌려 살았다는 사실이 한심했어요. 밀쳐냈습니다. 세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하게 구로다 고문이 반발짝 물러났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밀쳐난 건 이 사람 인생에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손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제가 한 말이 맞나 싶었어요. 입에서 나온 순간 제 귀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나서며 구로다 고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직원들이 양쪽에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메일을 이미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상관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흰색 정장 재킷을 벗었습니다. 20년 동안 입어온 껍데기를 재킷을 공처럼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흰천이 검은 봉투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비상구를 밀고 나왔어요. 밀라노의 2월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차가웠지만 히노키 향보다 1000배는 상쾌했어요. 비상구를 나서자마자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본부, 이사회 비서실, 홍보팀장. 번호가 쉴 새 없이 떴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보낸 메일은 되돌릴 수 없고 제가 할 말은 27페이지 안에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 블록을 걸었을 때 진동이 멈췄어요. 그리고 3초 뒤 다른 종류의 알림이 떴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일본 경제신문이 먼저 받아서 쏜 거였습니다. 재팬하우스 내부 고발, 9,800억 예산 낭비 폭로. 제 이름이 기사 첫 줄에 박혀 있었어요. 사토 아유미, 전 재팬하우스 브랜딩 총괄. 전 이미 과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에스프레소를 시켰는데 마시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기사가 퍼지는 속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에서 교도통신으로, 교도통신에서 로이터로, 로이터에서 AP로 1시간 만에 전 세계 주요 통신사가 이 뉴스를 물었어요. 댓글창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쪽은 둘로 갈렸어요. 배신자, 매국노라는 욕설과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이라는 응원이 반반이었습니다. 한국 쪽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마담 블랭크. 누군가가 제 별명을 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흰 정장을 입은 여자가 정장을 벗어 던지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벗은 자리에서 무지갯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겨야 하는데 웃기지 않았어요.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카페 TV에서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오늘 예정된 재팬하우스 만찬 취소.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어요. 바흐 위원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각국 홍보관을 순회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재팬하우스 만찬은 구로다 고문이 6개월 전부터 준비한 행사였어요. 10,000원짜리 코스 요리를 12가지 구성하고 미슐랭 3스타 셰프 3명을 동시에 투입하는 역대급 만찬이었습니다. 구로다 고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이라는 작품의 완성편이었어요. 그 완성편이 취소됐습니다. 내부 고발 메일이 터진 지 3시간 만이었어요. 바흐 위원장 측에서 현 상황에서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뜻은 명확했어요. 더러운데 안 간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재팬하우스에는 돌아갈 수 없었고 호텔은 짐을 정리하러 나중에 가면 됐습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한국관 쪽으로 향했어요. 습관이 된 건지 본능인 건지. 빌라 네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멈춘 건 풍경 때문이었어요. 한국관 정원의 검은색 세단 3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IOC 깃발이 꽂힌 의전 차량이었어요. 바흐 위원장이 재팬하우스 만찬을 취소하고 차를 돌려 여기로 온 겁니다. 정원 입구에 경호원이 서 있었지만 분위기는 경직되지 않았어요. 한국관 특유의 느슨함이 IOC 경호까지 녹인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한국 자원봉사자에게 믹스커피를 받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묘하게 상징적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멀리서 봤습니다. 정원 중앙에 바흐 위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한국 응원단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떡국이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수저를 들고 떡국을 떴어요. 한 입 먹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옆에 있던 강민재 단장이 뭔가 설명하자 바흐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TV 생중계였어요.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내밀었고 바흐 위원장이 떡국 그릇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카페 TV에서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올림픽의 뉴 스탠더드입니다. 뉴 스탠더드. 올림픽의 새로운 기준을 한국이 만들었다고 IOC 수장이 전 세계 생중계로 선언한 겁니다. 1,0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차려놓고 기다리던 재팬하우스 대신 떡국 한 그릇을 택한 거예요. 재팬하우스에서는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000만 원짜리 코스 요리 12가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3명이 주방에 서 있겠죠. 그리고 의자는 전부 비어 있을 거예요. 어제의 참치 뱃살처럼 오늘의 코스 요리도 손님을 기다리다 식어갈 겁니다. 먹을 사람 없는 1,000만 원짜리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장면이 눈에 그려졌어요. 스마트폰에 뉴스 알림이 또 떴습니다. 구로다 간타로 고문, 재팬하우스에서 실신, 병원 이송. 기사를 열었어요. 바흐 위원장이 한국관에서 떡국을 먹는 장면이 재팬하우스 회의실 TV에도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구로다 고문은 그 화면을 보다가 부채를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뒷목을 잡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졌다고요. 혈압이 치솟은 거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사진이 기사에 달려 있었어요. 연민이 들었냐고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연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연민을 베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는 건 어떤 경우에도 가볍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오후가 되자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밀라노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재팬하우스 건물을 비효율의 표본이라 불렀어요. 다음 계약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위원회와 이탈리아 문화부 관계자들이 한국관 시스템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54억짜리 설계도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탈리아 틱톡 인플루언서 줄리아가 올린 코리아 파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오후 3시에 2천만 뷰를 찍었고 저녁 8시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줄리아는 한국관 정원에서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추고 김치전을 먹고 한복을 입어보고 윷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댓글상이 3개가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일본과는 무덤이고 한국과는 축제다.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구로다 고문이 20년에 걸쳐 쌓아올린 돈과 권위와 배타성의 성벽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광장이 드러났어요. 한국이 만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광장. 해가 졌습니다. 밀라노의 2월 밤은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한국관에서 세 블록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관의 미디어 파사드가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고 음악 소리와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렸어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재팬하우스의 컨벤션 센터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비상등의 초록빛만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빛, 오른쪽은 어둠.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씁쓸했어요.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씁쓸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2월 9일 월요일 아침 9시 말펜사 국제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습니다. 도쿄행 탑승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요. 출발까지 1시간 반. 라운지는 한산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비즈니스 승객 몇 명이 노트북을 펴고 있었고 창밖으로 활주로 위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후드티 위에 패딩 점퍼를 걸쳤고 머리는 묶지 않은 채 내려놓았습니다. 사토 아유미를 20년 동안 알아온 사람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못 알아볼 거예요. 마담 요아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흰 정장은 어제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호텔 서랍에 두고 왔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다시 꺼내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2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관 팝업 스토어에서 산 두쫑쿠 하나, 그리고 맥심 모카골드 봉지 하나. 어제 저녁 한국관 앞을 지나가다 팝업 스토어가 보여서 줄을 섰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년 동안 줄을 서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문 곁에 있으면 모든 줄을 건너뛸 수 있었거든요. VIP 패스, 전용 통로, 사전 예약, 기다림이라는 게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분이 싫지 않았어요. 앞에 서 있던 이탈리아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거든요. 두쫑쿠가 뭐냐고, 맛있냐고, 한국 과자냐고.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 사보는 거라고.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그럼 같이 첫 경험이네라고 했습니다. 줄에 서서 모르는 사람과 웃는 경험. 9,8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두쫑쿠 봉지를 뜯었습니다. 쿠키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겉은 마시멜로로 덮여 있었고 위에 코코아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어요. 겉이 부드럽게 눌렸습니다. 마시멜로가 이에 감겼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삭한 식감이 올라왔습니다. 카다이프라는 면 같은 게 겹겹이 들어 있었거든요.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바삭했어요. 달콤한 줄 알았는데 고소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어요.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54억이라는 것을 보고 만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속에는 삼성과 LG의 기술이 있었고 스마트 웨이팅의 지혜가 있었고 믹스커피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겉은 새빵이었지만 속은 광장이었어요. 9,800억짜리 일본관이 겉과 속이 똑같이 딱딱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입가에 코코아 가루가 묻었어요. 손등으로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한 점의 얼룩도 허용하지 않았던 마담 요아쿠는 죽었습니다. 입가에 코코아를 묻힌 채 웃었어요. 옆 테이블에 비즈니스맨이 쳐다봤는데 상관없었습니다. 승무원을 불렀어요.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돌아왔어요. 맥심 모카골드 봉지를 뜯었습니다. 갈색 가루를 컵에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얇은 막대로 저었습니다. 향이 올라왔어요. 달콤하고 살짝 쓴, 이제는 익숙한 향.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국관 정원에서 처음 마셨을 때와 같은 맛이었어요. 강민재 단장 사무실에서 울면서 마셨을 때와도 같았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어딘가 허술한 맛. 미슐랭 3스타의 정교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허술함이 좋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편했어요. 9,800억짜리 코스 요리보다 이 5,000원짜리 조합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두쫑쿠 한 조각과 믹스커피 한 잔. 합쳐서 5,000원이 안 되는 아침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아침을 먹어왔던 사람이 가장 싼 아침 앞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메일함에 읽지 않은 메일이 300건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쿄 본부와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그 사이에 강민재 단장의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보낸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보낸 거였어요. 열어봤습니다. 사토 디렉터님, 저희 팀에서 함께 일해보고 싶습니다. 고문직으로 모시고 싶어요. 디렉터님의 경험과 시선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짧고 담백한 메일이었어요. 강민재다웠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저는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이번 깜빡임은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강민재 단장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제 색깔은 제가 찾겠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색을 칠하며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제 팔레트를 펼칠 시간입니다. 언젠가 제 색깔을 찾으면 그때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믹스커피로요. 전송을 눌렀어요. 이번 엔터키는 가벼웠습니다. 이틀 전 내부 고발 메일을 보낼 때의 무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SNS 앱을 열었습니다. 프로필 화면이 떴어요. 마담 블랭크. 20년 동안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여백의 미학을 신봉하는 미니멀리스트라는 뜻이었죠. 흰색 프로필 사진에, 흰색 배경에, 흰색 글씨. 색깔은 소음이라던 시절의 유산이었어요. 이름 변경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담 블랭크를 지우고 새 이름을 입력했어요. 크리에이티브 사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입가에 코코아 가루가 묻은 채로 셀카를 찍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올린 프로필 사진 중 가장 엉망인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정답을 준 게 아니라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토 아유미. 이제부터 찾겠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쿄행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합니다. 두 쫑쿠 부스러기를 털고 일어났어요. 종이컵에 남은 믹스커피를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셨습니다. 바닥에 갈색 가루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이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어제는 무의식 중에 가져갔었죠. 오늘은 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가방 옆 주머니에 넣었어요.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의식적으로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줄 서 있는 승객들 사이에 섰습니다. 앞사람의 캐리어 바퀴가 제 운동화를 밟았는데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 틈에 섞여 있다는 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20년 동안 VIP 통로만 다녔던 사람이 일반 탑승구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한국관 팝업 스토어 줄에 이어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밀라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어딘가에 재팬하우스와 한국관이 있을 겁니다. 400m 간격으로.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빛나고 있겠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몸이 뒤로 밀렸어요. 밀라노가 작아졌습니다. 재팬하우스도 한국관도 400m의 거리도 점이 되어 사라졌어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꺼낼 시간이었어요. 기내 소음을 차단하고 제만의 정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이어폰이 없었습니다. 호텔 서랍에 두고 왔으니까요. 엔진 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옆 좌석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를 졸라대는 소리가 들렸고 뒤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전부 귀에 들어왔어요.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 소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9,800억짜리 정막 속에서는 제 심장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54억짜리 소음 속에서는 세상이 들렸어요. 9,800억은 저를 가뒀지만 54억은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어요. 햇살이 비행기 날개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코코아 가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진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